낡은 트럭 짐칸에서 박노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골판지 상자 하나를 들어 올리자 허리가 뻐근하게 당겼어요.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은 점점 더 고요해졌죠. 텔레비전 소리만이 빈 거실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노인은 결심했어요. 딸 정은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요. 새 집은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지나가고 퇴근한 아빠들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박노인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은이도 자주 보고 손주 민재도 자주 볼 수 있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짐을 나르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파마 머리를 한 김여사였어요. 그녀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표정에 친근함이 묻어났죠. 어머, 새로 이사 오셨어요. 김여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네, 오늘 막 짐을 옮기고 있어요. 박노인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따님이 이 근처에 사신다면서요. 같은 단지 안에요. 아니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예요. 그래도 가까우시네요. 좋으시겠어요. 따님 얼굴 자주 보시겠네. 김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도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사위 도운의 차가운 눈빛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그 생각을 금세 털어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 여사가 먼저 들어갔어요. 박노인은 무거운 상자를 안고 뒤따라 들어갔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고 어깨도 예전만 못하게 처져 있었어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페인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신축 냄새였죠. 박노인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놀이터가 보였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죠. 박노인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외롭지 않게.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노인이 문을 열자 정은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아빠 반찬 좀 가져왔어요. 그래, 들어와. 정은은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여긴 햇빛도 잘 들고 좋네요. 근처에 사니까 이제 자주 뵐 수 있겠어요. 그래야지. 민재도 데리고 자주 와.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은은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꺼내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냉장고를 채워갔죠. 박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여보라는 글자가 떴죠. 정은은 잠깐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빠 집에 왔어. 정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니야, 금방 갈게. 반찬만 좀 놓고.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알아챘어요. 전화 너머 도운의 목소리에서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죠. 정은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고요. 아빠, 저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봐. 도훈이가 기다리겠다. 박노인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은 미안한 듯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창가에 앉아 저 멀리 사라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서늘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은은 그날 오후 내내 부엌을 오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갈비찜을 준비하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죠. 식탁을 닦고 또 닦으며 손끝으로 긴장을 달랬습니다. 남편 도훈에게 오늘 아버지가 오신다고 말했을 때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정은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를 집에 모시는 일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정은 자신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은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박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 단정히 빗은 머리,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왔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긴장한 게 분명했죠. 정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재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 오셨어. 민재가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는 달려와 박노인의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민재 많이 컸네. 할아버지, 나 이거 새로 샀어요. 민재는 자동차를 들어보이며 신이 났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도훈이 나왔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그래, 왔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 다들 식탁으로 가요. 밥 다 차렸어요. 식탁에는 갈비찜과 나물,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정성껏 차린 상이었지만 아무도 음식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식탁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도훈은 반대편 끝에 앉았고 정은과 민재는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정은이 갈비찜을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 박노인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도훈은 그 사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쉴 새 없이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은은 남편을 흘끔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만이 할아버지 옆에서 밥을 우물우물 씹으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맛있게 먹고 있단다. 박노인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의 웃음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도훈의 휴대폰에서 작은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눈도 떼지 않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정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급한 일이야. 도훈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반찬을 집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박노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은아, 내가 만든 갈비찜 정말 맛있구나. 감사해요, 아버지. 정우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도훈이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재가 컵을 쏟았습니다. 물이 식탁 위로 흘렀습니다. 앗, 정은이 재빨리 행주를 들고 닦아냈습니다. 민재야, 조심해야지. 죄송해요, 엄마. 민재는 풀이 죽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노인이 민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도훈은 그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라.
박노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말을 이어갈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은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요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 얼굴도 그렸대요. 그래? 우리 민재 대단한데? 박노인은 손주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 꼭 보자꾸나. 그 순간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받아야겠어. 여보, 식사 중인데. 정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훈은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지금 말해. 그래, 알았어. 정은은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박노인은 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국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민재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도훈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나 급한 일 있어서 먼저 나갈게. 뭐? 지금?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중요한 거야. 도훈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 박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도훈이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은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 드세요. 응, 잘 먹었다. 박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정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접시를 닦는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박노인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와서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웃어요? 아니야, 할아버지 웃고 있단다. 박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이도 느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은아, 난 이만 가야겠다. 정은이 황급히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벌써요? 조금만 더 계세요. 아니라, 늦었어. 너도 쉬어야지. 박노인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은은 현관까지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맛있게 잘 먹었어. 박노인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그래야지. 박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없을 거라는 것을요. 문을 나서며 박노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은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은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은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만이 빛났습니다. 아직 안 잤어? 도훈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정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왜?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훈은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인가? 네. 정은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도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은아, 내가 미리 말했잖아. 뭐리요? 장인 어른을 집에 부르지 말라고. 도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불편해. 불편하다고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물잔을 내려놓고 아내를 마주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장인 어른이 오시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나도 편하게 쉬고 싶단 말이야. 당신 편함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버진 편할 것 같아요? 그건 아버님 사정이고, 도훈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집에 부르지 마. 내가 허락 안 해. 정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 여긴 내 집이야. 도훈의 말이 정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해요.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이해해. 도훈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은은 그 자리에 남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은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 말조차 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은은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원망했습니다. 왜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을까?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민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은은 이불을 덮어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속삭이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은은 방을 나와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 깜빡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걷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인적이 드문 밤거리였습니다. 박노인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위의 무관심한 태도, 딸의 억지 미소,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모든 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빛을 가렸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다 보니 사위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도훈의 집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차고 앞에 뭔가가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자들이었습니다. 크기가 제각각인 상자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상자들은 깨끗했습니다. 새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허리를 숙여 상자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낯선 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일련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와 영문이 조합된 번호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번호를 눈여겨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상자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골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재빨리 차고 옆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본능적으로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것이죠. 어젯밤 본 상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산책을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산책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박노인은 집을 나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 일찍 나오셨네요. 응, 날씨가 좋아서. 박노인은 짧게 대답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노인은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차고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상자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쌓여있던 상자들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차고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상자들이었습니다. 크기도 달랐고 상자에 찍힌 로고도 달랐습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그의 직감이 울렸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에서 일하며 쌓아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노인은 차고를 지나쳐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반대편에서 차고를 바라봤습니다. 상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 물건을 빼돌리는 건가? 그런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박노인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물을 한 잔 마시고 나서 박노인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앞에는 박씨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아, 그냥 산책 중이야. 잠깐 쉬어가려고. 박노인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씨 경비원은 환하게 웃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고맙네. 박노인은 의자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동네가 조용하지? 그럼요.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박씨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사위 집 쪽에서 이상한 거 못 봤나? 박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거요? 뭐가요? 그냥 차가 드나든다든지. 박노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도훈 씨 말씀이시죠? 그 집은 새벽에도 차가 들락거려요. 새벽에? 박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네, 가끔 새벽 2, 3시쯤에도 차 소리가 나더라고요. 박씨는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바쁜 일이 있나 보지. 그런가 봐요. 박씨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더 이상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사위 생각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경비실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지만 페이지는 깨끗했습니다. 박노인은 볼펜을 꺼내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6일 차고에 상자 발견. 새벽에 차량 출입 확인. 짧은 문장이었지만 명확했습니다. 박노인은 수첩을 덮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도훈의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멀찌감치서 집을 관찰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근처 정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도훈의 집이 잘 보였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쳐 읽는 척하며 집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전 10시쯤 도훈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노인은 신문 뒤로 얼굴을 숨기며 지켜봤습니다. 도훈의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아파트 정문을 향해 나갔습니다. 박노인은 차가 사라지자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전 10시 출근. 그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칠만 관찰하면 패턴이 보일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은은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날 때였습니다. 정자에 앉아 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정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시지? 그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여기서 꽤 멀었으니까요. 정은은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은은 멀리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박노인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신 거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은은 결국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정은은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우리 집 근처를 맴도실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은이 아침밥을 차렸지만 도훈은 먹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회사에서 먹을게. 그래도 아침은 먹고. 정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훈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도훈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정자에 앉아 있는 장인이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저분이 여기 있는 거야? 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박노인도 도훈의 차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도훈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는 빠르게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노인은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출근. 나를 보고 급히 떠남. 그는 짧게 기록했습니다. 도훈의 반응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노인은 며칠간 같은 자리에서 도훈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새벽에 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그때마다 창문을 열고 지켜봤습니다. 도훈의 차는 조용히 집을 떠났다가 한두 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박노인은 모든 것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도훈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박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에서 일하며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가 생긴다는 것을요.
그는 조용히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수첩은 점점 기록으로 채워졌습니다. 박노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예리해졌습니다. 어느 오후 박노인은 정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아, 김 여사. 무슨 일이야? 박노인은 자리를 비켜주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김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혹시 사위 분 집 아세요? 그럼 우리 사위 말인가? 네, 요즘 좀 이상하더라고요. 김 여사의 말에 박노인의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이상하다니? 창고 쪽에 트럭이 자주 와요.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밤에요. 밤에 트럭이 와서 뭔가를 싣고 가더라고요. 박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트럭이? 무슨 트럭? 글쎄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짐을 싣는 것 같았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노인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봤어? 이틀 전이요. 밤 11시쯤이었나? 그렇구만. 박노인은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김 여사는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박노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그래, 수고해. 박노인은 김 여사를 배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럭이라니. 이제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박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소형 카메라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제품이 나타났습니다. 박노인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고 밤에도 촬영 가능한 제품, 그런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적당한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박노인은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송은 이틀 후였습니다. 박노인은 노트북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계획이 서 있었으니까요. 카메라가 도착하면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훈의 모든 행동을 녹화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밝혀낼 것입니다. 박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틀 후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박노인은 택배를 받아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박노인은 설명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메모리 카드를 넣으면 끝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카메라 작동법을 익혔습니다. 밤이 되자 박노인은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도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도훈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차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차고 처마 밑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박노인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처마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각도를 조절해 차고 앞이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누가 봐도 알아차리기 힘든 위치였습니다. 박노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아낼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시계를 보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도훈이 퇴근하는 시간은 보통 저녁 6시 반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맞춰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박노인은 옷장에서 낡은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도훈의 집 앞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6시 반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소주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퍼졌습니다. 그는 병을 다시 가방에 넣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정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박노인은 일부러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정은아, 아버지가 좀 힘들어서. 아버지, 술 드셨어요? 정은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박노인은 약간 과장되게 비틀거렸습니다. 조금 마셨지? 정은은 아버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히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게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은 현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곧 도훈이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거실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 아, 사위. 박노인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도훈은 재킷을 벗으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정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오셔서 술도 좀 드신 것 같아요. 도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박노인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도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위 미안하네. 갑자기 와서. 괜찮습니다. 도훈의 대답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바쁜가 보지? 네, 일이 많습니다. 도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 며칠 동네를 산책하다 보니 자네 집 창고 쪽을 지나가게 되더군. 도훈의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상자들이 참 많더라. 묘하게 생각됐어.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 본 거지. 박노인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도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정은은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은아.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가봐야겠다. 아버지, 진정하시고 좀 쉬다 가세요. 정은이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서 쉬어야지. 박노인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는 일부러 가방을 소파에 두고 갔습니다. 아버지, 가방. 정은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이미 문을 나섰습니다. 정은은 아버지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이미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은이 불렀지만 박노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거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 갖다 드려야겠어요. 도우는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왜요? 아버지 가방인데. 말했잖아. 내버려 두라고. 도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운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은은 가방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일부러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녹음기는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우는 안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문제가 생겼어. 도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장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뭐,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창고 얘기를 꺼냈어. 상자들 본 것 같아. 도운은 이마에 땀을 흘렸습니다. 제정신이야? 왜 조심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나타난 거라고. 도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단 진정해.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 하지만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해.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운은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도운은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정은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운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정은아, 왜요? 정은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도운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 어른 말인데 당분간 오시지 못하게 해. 무슨 소리예요? 정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집에 부르지 마. 도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불편해. 또 그 얘기예요? 당신 불편하다고 우리 아버지를. 정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도운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아, 내 말 좀 들어. 나한텐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요? 그냥 일이 복잡해. 장인 어른이 오시면 더 복잡해져. 도운의 말은 애매했습니다. 정은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도운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은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운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예민했어.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정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은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이 거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일찍 도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가방 두고 가셨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박노인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박노인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창고 얘기를 꺼냈어. 상자들 본 것 같아. 박노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박노인은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회사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감사실 이메일 주소가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첨부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불법 거래 제보. 박노인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트럭이 와서 상자를 싣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영상 일부를 복사해 따로 저장했습니다. 이것이 보험이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준비였습니다. 박노인은 USB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도우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그 의미심장한 말들. 창고에 상자들이 참 많더라. 도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뭔가 알아낸 건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증거가 없어. 그냥 의심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도훈은 휴대폰을 꺼내 장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직접 만나야 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인을 만나서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뭘 알고 있는지, 뭘 하려는지. 도훈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장인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도훈은 서둘러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장인의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평소라면 가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차는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도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협박해야 해.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장인이 정말로 뭔가 알고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차는 박노인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도훈은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사위, 웬일인가? 박노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도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 어른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들어오게. 박노인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도훈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박노인의 집 앞에 한 대의 차가 급하게 멈춰 섰어요.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훈이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주택가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님, 나와 보세요. 당장. 도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박노인은 이미 그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현관문을 여는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박노인의 차분한 목소리가 도훈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어요. 증거요.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 그거 내놓으라고요. 도훈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박노인은 한 걸음 물러서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거냐? 나는 모르는 일인데. 거짓말 마세요. 회사에서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면서요? 그게 아버님이잖아요.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훈은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죠. 2대의 경찰차가 골목 안으로 진입했어요. 파란 경광등이 밤거리를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려 빠르게 다가왔어요.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의 질문에 도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위가 한밤중에 찾아와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웃에 폐를 끼칠까봐 신고했어요. 저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도훈이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순간 한 경찰관이 무전기를 통해 무언가 전달받았어요. 그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김도훈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본청에서 수배 연락이 왔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회사 자재 횡령 및 불법 거래 혐의입니다. 지금 당신 차량과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경찰의 말에 도훈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어요. 박노인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도훈은 떨리는 눈으로 장인을 쳐다봤어요. 아버님? 설마. 하지만 박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훈을 경찰차로 안내했어요. 차량 수색팀은 즉시 도훈의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고가의 장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던 거예요. 도훈의 변명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또 다른 경찰팀은 도훈이 임대한 창고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더욱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회사 자재는 물론 불법 거래 기록이 담긴 장부와 USB까지 나왔죠. 도훈은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장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 서 있는 박노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도훈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인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요. 다 아버님이 다 계획하신 거였구나. 도훈의 중얼거림은 경찰차 시동 소리에 묻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박노인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어깨가 조금 축 처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구속됐다는 소식에 정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정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곧바로 119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정은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박노인은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은아, 박노인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는 그 손이 그의 마음을 저몄죠.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설명했어요. 큰 문제는 없지만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하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 저 사람은 우리 딸을 불행하게 만들 사람이야. 그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죄책감과 확신,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뒤섞였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도훈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자 회사는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했어요. 인사팀장이 공식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대표이사의 엄중한 지시가 떨어졌어요. 회사는 즉시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각 방송사 뉴스는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어요. 평범한 사위의 이중생활, 장인의 제보로 드러나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은 박노인의 집 앞에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박노인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정은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제일 먼저 본 것은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정신 들었구나. 괜찮니?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기억났어요. 도훈 씨는 어떻게 됐어요? 박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구속됐다. 회사 자재를 빼돌려 팔았더구나.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노인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더 불행해지는 걸 볼 수 없었어.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렀죠. 그날 밤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향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USB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 파일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사진들, 녹음 파일들, 메모들. 박노인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들이 영구 삭제되는 진행 표시줄을 지켜봤어요. 마지막 파일까지 모두 사라지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여전히 기자들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노인은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그의 가슴속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딸의 눈물이, 사위의 절규가,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래도 박노인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흘렀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박노인의 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은이 내렸어요. 그녀의 손을 잡고 민재가 따라 내렸죠. 정은은 잠시 대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과일 상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엄마, 빨리 들어가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민재의 재촉에 정은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버지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박노인은 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죠. 아버지,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더 늙어 보였어요. 흰머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았고 등도 조금 더 굽어 보였습니다. 왔구나. 박노인의 짧은 인사에 정은은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과일 상자를 마루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박노인은 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정은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박노인에게 달려왔어요. 아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박노인은 손주를 꼭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민재 많이 컸네. 키도 훨씬 큰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더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적막했던 집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은을 바라봤어요. 들어가자. 차나 한잔 하자꾸나. 거실로 들어간 정은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있던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하지만 집안 공기는 예전보다 더 고요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찻잔을 내오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정은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지. 마시자. 박노인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정은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됐다. 지난 일은 이제 잊어라. 박노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은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는 차를 마시며 아버지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잊은 듯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노인이 문을 열자 옆집 김 여사가 서 있었어요. 어머, 정은이 왔구나. 오랜만이네. 김 여사는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은아,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내 걱정을 하셨는지 아니? 맨날 내 이야기만 하셨어. 정은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맨날 우리 딸이 착해요. 착한데 팔자가 기구해서. 라고 하시더라고. 딸 자랑이 끝이 없으셔. 김 여사의 말에 정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박노인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어요. 김 여사, 과장이 좀 심한 거 아니요? 무슨 과장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정은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김 여사는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저녁을 먹는 모습,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던 모습, 그 이야기를 듣는 정은의 가슴은 점점 아파왔어요. 김 여사가 돌아간 후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정은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박노인은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도훈 씨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어디 가는지 안 물어봐도 다 제가 참았어요. 싸우기 싫어서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더 괴로워요. 남편의 죄보다 제가 비겁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더 부끄러워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박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죠.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은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박노인은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눈빛으로 딸을 응시했어요.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정은은 그 눈빛을 읽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딸의 몫이었죠. 아버지, 정은아, 박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존중한다. 짧지만 무게 있는 말이었어요. 정은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거죠.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정은은 민재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라. 박노인은 대문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정은은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할 거예요. 박노인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린 결정이라면 잘 생각한 거겠지. 민재를 데리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박노인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여기로 와라.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다. 택시가 도착했어요. 정은은 민재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정은도 손을 흔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주눅 들지 않고 살겠다고. 그것이 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정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훈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제안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은은 잠시 숨을 멈췄어요. 합의금 3천만 원을 제시합니다. 이혼 소송을 취하해 주신다면 필요 없어요. 정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부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액은 더 협의가. 이혼은 제 선택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은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작정이었죠. 며칠 후 박노인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도훈이 일하던 회사의 총무팀장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김도훈 씨 회사의 이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회사 내부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제보로 저희가 몰랐던 비리까지 밝혀졌습니다. 회계 부정과 납품 비리까지요. 박노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제보한 것 이상의 범죄가 드러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비리도 잡아냈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작은 제보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어요. 자신이 한 일은 단지 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지역신문 기자가 박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기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선생님, 짧은 인터뷰만 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제보자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박노인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분들께 귀감이.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기자는 몇 번 더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박노인은 끝까지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기자가 돌아간 후에도 몇 군데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박노인은 시내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토끼 모양의 예쁜 저금통을 집어들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손주 민재를 위한 선물이었죠. 같은 시각 정은은 작은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격리 업무를 맡을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경력이 오래 비어 있네요. 면접관의 질문에 정은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면접관은 정은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정은은 합격 통보를 받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은은 아버지와 함께 작은 투룸 아파트를 구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박노인은 직접 짐을 날랐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괜찮다. 이것도 못하면 늙은이 취급받지. 박노인은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땀을 흘리며 짐을 나르는 아버지를 보며 정은은 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재야, 이제 이 집이 우리 집이야. 우와, 제 방도 있어요. 그럼 저기 작은 방이 민재 방이야. 아이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토끼 저금통을 꺼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선물 줄까? 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민재는 저금통을 꼭 안았습니다. 박노인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은을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 무렵 도우는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애썼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회사는 도훈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출소 후 도훈은 이 동네를 떠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죠. 그는 짐을 꾸려 지방의 작은 도시로 향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작정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사는 동네는 점점 평온을 되찾았어요. 이웃들은 가끔 박노인을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용한 영웅이시죠? 사람들의 칭찬에 박노인은 그저 쑥스럽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는 영웅도 정의의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이죠. 어느 일요일 오후 박노인은 서랍에서 오래된 손목시계를 꺼냈어요. 아내가 환갑 때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오래 방치해서 멈춰 있었죠. 그는 시계를 들고 동네 시계 수리점으로 향했어요.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수리공은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박노인은 시계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이 예전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자신이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었다고,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은 것이라고.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었지. 박노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손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일주일 후 박노인은 수리된 시계를 찾으러 갔어요. 시계는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었고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정은과 민재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깜짝 선물이에요. 정은이 환하게 웃으며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가 조용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평온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거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박노인의 작은 정원에는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는 낡은 모자를 쓰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호미와 물뿌리개가 들려 있었죠.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박노인은 무릎을 굽혀 앉아 흙을 만지작거렸어요.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어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정원 가꾸는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현관문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케이크 상자와 그 위에 놓인 작은 쪽지였어요. 그는 허리를 굽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집에 꼭 오세요. 민재가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정은. 쪽지를 읽는 박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조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넣었죠. 거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9시였어요. 정은의 집에 가려면 1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정원으로 나와 의자에 앉았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제비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여보, 우리 딸이 참 잘 크고 있어. 박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늘로 먼저 떠난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어요. 시간이 흘러 10시가 가까워지자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빗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 가방에 넣었죠. 현관을 나서는데 옆집 김 여사가 마침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 박 선생님, 어디 가세요? 딸네 집에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김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노인도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로 피어난 꽃나무들,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모든 것이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민재였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박노인에게 달려왔어요. 박노인은 두 팔을 활짝 벌려 손주를 맞이했습니다. 민재가 그의 품에 폭 안겼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 민재 보고 싶었단다. 박노인은 손주를 꼭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어요. 민재가 박노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그래. 자, 엄마한테 가자. 박노인은 손주의 손을 잡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3층에 도착하자 정은이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왔다. 박노인은 딸의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아버지 앉으세요. 제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수고했구나. 박노인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제잘거렸어요.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민재가 뭘 잘했는데? 숙제를 제일 잘했대요. 아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박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은이 음식을 차려오며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제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대견하구나.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노인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라디오가 켜져 있었어요. 옛날 가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윽고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라는 노래였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어요. 아내와 함께 이 노래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은은 민재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박노인은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겠구나. 조금만 더 계시다 가세요, 아버지. 아니라. 집에 가서 쉬어야지. 정은과 민재는 박노인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박노인은 문득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정원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담장 옆에 심어둔 흰 국화 한 송이가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죠. 박노인은 국화 옆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 이제 괜찮소. 손주도 잘 크고 있고.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오. 바람이 살랑 불어와 국화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처럼 복수의 끝에는 분노가 아니라 화해가 남았습니다. 상처의 끝에는 미움이 아니라 회복이 자리 잡았어요. 박노인은 호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수리한 손목 시계가 규칙적으로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